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이죠.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오펜하이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로 개봉 첫날에만 55만 명, 개봉 5일 만에 100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러닝타임이 180분이고요. 가볍지 않은 내용, 또 친절하지 않는 전개로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고는 있지만 특수관인 아이맥스 상영관은 여전히 매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오펜하이머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그린 전기 영화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의 삶과 업적을 나열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이 모순적이면서도 복잡하게 얽힌 이 오펜하이머의 선택을 집요하게 보여주면서 단순 관찰이 아니라 주인공과 함께 관객이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939년 독일에서 우라늄 핵분열 실험에 성공을 하자 이를 이용한 폭탄 개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And I know what it means if the Nazis have a bomb.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오펜하이머는 나치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맨하튼 프로젝트에 뛰어듭니다. Have a 12-month head start. 18. How could you possibly know that? 황량한 사막 로스 엘로모스에 연구소를 짓고 4천 명의 과학자들을 모은 오펜하이머는 본격적으로 원자폭탄 개발에 매달리는데요. Why? Why? Are we saying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we destroy the world? Chances are near zero. Near zero. 3년 뒤인 1945년 7월 16일 최초의 핵무기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에 성공을 하고요. 이후 개발한 원자폭탄은 일본에 투하되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But remember this day. 하지만 성공의 Our 순간에도 work here will ensure a peace mankind has never seen. 죄책감에 휩싸이며 모순의 시간을 지내게 되는 오펜하이머. 프로메테우스처럼 인류에게 원자폭탄을 선사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You are the man who brings about this apocalypse,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네, 오펜하이머는 여러 의미로 이 어벤져스 영화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 박 출연 배우들을 살펴보면요. 이 놀란 감독의 페르소나인 킬리언 머피를 비롯해서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또 맷 데이먼, 플로렌스 퓨, 조시 하트넨, 에밀리 블런트 등이 출연했습니다. 또 이들이 연기한 배역 또한 과학계의 어벤져스입니다. 이 주인공 오펜하이머를 비롯해서 아인슈타인도 등장하고요.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또 리처드 파인만, 어니스트 로렌스까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본 또 현대 과학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 영화에 쉴 새 없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 오펜하이머는 배경 지식을 많이 할수록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의 마술사입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개봉 전부터 관객의 관심을 받은 건 사실 믿고 본다 이런 말이 붙을 정도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 놀란의 이전 영화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영화도 물론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 시간을 쪼개고 재조립해서 이 극적 재미를 주는 형식의 예술이 오펜하이머에서 또 한 번 스크린에 담겼습니다. 기억이 거꾸로 가는 메멘토. 꿈속에 사건과 시간을 엮은 인셉션처럼 놀란 감독은 플롯 자체만으로도 영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역시 흑백과 컬러를 오가면서 세 개의 다른 타임라인이 교차 편집되면서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이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은 데다가 뒤섞인 타임라인을 하나로 맞출 때의 쾌감도 적기 때문에 영화가 지루하고 어려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오히려 오펜하이머의 내면을 깊게 묘사하고 또 그가 처한 모순적 상황에 관객들을 끌어당기는데요. 놀란 감독은 또 필름 카메라로 영화를 촬영하고 또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화하는 거로도 유명합니다. 이번에도 아이맥스 필름을 사용한 것은 물론 최초로 흑백 아이맥스 필름을 도입을 했고요. 핵폭발 장면 역시 CG가 아니라 휘발유, 알루미늄 분말, 또 마그네슘 조명제, 화약 등을 섞어서 폭약을 실제로 만들고 터뜨려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장면을 촬영한 건 핵폭발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 최초의 핵폭발을 본 오펜하이머의 입장에 방점을 찍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 오펜하이머는 놀란 감독 특유의 형식적 미학을 통해서 영화적 체험을 관객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Oppenheimer's story is very exciting. It's a little strange to use a word like entertainment, you know, when it comes to something as serious as nuclear weapons, which is what the film is dealing with. But I think cinema has always had the potential to draw people into an experience and give them this extraordinarily dramatic tale, following and seeing through Oppenheimer's eyes all of the crazy paradoxical situations that he was involved with. 네, 양혜영 기자와 함께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영화에서 흑백과 컬러를 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각각의 장면에 핵 분열 그리고 핵 융합이 이렇게 부재가 붙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주도한 핵 분열을 컬러 장면으로 촬영을 했고요. 또 네. 오펜하이머가 반대했던 핵 융합을 흑백 장면으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핵 속의 에너지를 얻는 원리가 크게 두 가지, 핵 분열, 또 핵 융합 이렇게 있는데 이 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화에서 두 가지 색깔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큰 핵 하나를 서로 다른 두 핵으로 쪼개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를 핵 분열이라고 하고요. 이 핵 분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무거운 원자 핵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게 우라늄과 플루토늄입니다. 네. 이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이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반대로 핵 융합은 두 개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원소를 합쳐서 하나의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게 태양처럼 이 별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융합 기술을 인공태양 기술이라고 부르고도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수소폭탄을 만드는 내용으로 많이 대변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핵분열과 핵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원자핵을 인위적으로 쪼개거나 또 뭐 붙이는 게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이 당시 원래 이제 그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 원자핵은 너무너무 작고 또 이제 전기적으로 플러스 그러니까 양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핵과 원자핵이 같은 극끼리 가까이 부딪히거나 혹은 분리를 시키거나 하기 위해서는 반발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폭탄이라는 아이디어는 처음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아인슈타인은 물론이고 당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과학자들 대부분이 인류는 획득할 수 없는 기술,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게 당시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니까 회의적이었다는 건데 이렇게 회의적이었던 핵분열 관련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습니까? 네, 이게 1932년 제임스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대신에 양성자랑 질량이 똑같은 물질을 말하잖아요. 전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물질의 핵에 침투하거나 이제 부딪혀서 쪼개는 과정을 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우라늄에 중성자를 부딪히는 그렇게 넣는 실험을 실제로 해봤더니 우라늄에서 바륨과 크립톤이라는 두 가지의 작은 원소로 쪼개지는 게 실험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이 실험을 했던 과정에서 미량의 열 에너지도 발생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당시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핵 분열이었고요. 네. 이렇게 1939년 이 핵분열이 연쇄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확인이 되면서부터 이 본격적으로 원자폭탄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과학자들은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어느 한 지점,
그러니까 이걸 임계 질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소한의 양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 양이 5kg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이 양이 채워지는 과정을 커다란 유리 그릇을 두고 그 안에 작은 유리 구슬을 넣으면서 이 최대 임계 질량을 어디까지 채웠는지를 이제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는 전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테니까 거기서부터 핵분열 관련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핵분열을 이용해서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은 좀 반대했다고 나와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우선은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자신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나치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에 원자폭탄 개발에는 뛰어들었으나 실제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참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과 핵분열 원리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하는 폭탄이거든요. 네. 이게 핵융합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는 뇌관으로 원자폭탄, 그러니까 핵분열 반응을 활용해야 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수소폭탄은 사실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를 쓰기 때문에 이제 뭐 별명이 수소폭탄이다 이렇게 붙은 건데, 이 수소 원자핵끼리 핵융합을 하려면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핵분열 반응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서 핵분열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바깥에서 핵융합, 수소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이 폭탄은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위력을 가진 폭탄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구소련에서 수소폭탄 차루본바라는 걸 만든 바가 있었는데 이때 위력이 50메가톤, 그러니까 폭탄을 5천만 톤을 동시에 터뜨리는 정도의 위력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핵분열, 핵융합이 모두 이제 폭탄 제조 과정,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이 됐지만 현재는 이 폭탄이 아닌 에너지 발전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는 인류를 파괴하는 기술로 개발이 됐지만 지금은 인류를 위한 돕는 기술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원자력 발전이죠. 우선 이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물을 끓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최대의 장점은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우라늄 1kg만 이용해서도 석유를 2만 리터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위험성이 크다는 거겠죠. 뭐 우라늄 원료 자체는 원자로에서 아무리 태운다고 해도 고설량의 방사능이 네. 수억 년 동안 거의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고준위 방패물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체르노빌 사건 또 후쿠시마 사건을 통해서 한 번 원자로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인류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대로 핵융합은 지금 또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초고온, 초고압 상태로 가벼운 원자 핵들을 융합을 해서 무거운 원자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태양을 끌어다 와서 인공태양처럼 끝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제 개념인데 에너지 효율이 좋고 뭐 위험성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용 이 원료에 대한 자유로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핵융합도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이 핵융합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고온, 초고압이라는 이 조건이 꼭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도 융합을 만약에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 핵융합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 또한 아직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현재는 이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네, 이번 오펜하이머 영화가 배경 지식 없이 가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후기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제 주말에 영화 보시는 분들이 양현 기자가 소개해 주신 이번 영화, 이번 코너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